안녕하십니까.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주식 전략을 맡고 있는 이은택입니다. 오늘은 4월 주식시장 전략, 주가는 우려와 경고의 벽을 타고 오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예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단금리 역전이 해소되고 시작했고 단기금리가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그 원인에는 SVB 사태가 있었죠. SVB에서 시작된 뱅크런 사태가 바다 건너 유럽까지 되면서 확대되는 양상들이 3월 중순에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생각들이 깊어지면서 단기금리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금리가 급락하자 미국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급속도로 역전됐던 것들이 역전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라는 게 장기금리 빼기 단기금리이기 때문에 단기금리가 하락하면은 그 값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역전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장단기 금리가 과거에 역전됐다가 해소된 국면들을 보시면은 모두 얼마 안 있다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발생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경기 침체가 난다라고 몇몇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경기 침체와 하락장이 찾아오는 걸까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생각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하락하게 되면은 역전됐던 것들이 이렇게 다시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1990년대부터 약 30년 정도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금리 역시 해소되면은 경기가 침체로 갈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 약세장이 생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30년만 보면 틀린 게 없죠. 하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늘상 강조하듯이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과거 30년은 바로 저물가 시대였다는 겁니다. 저물가 시대와 물가가 높았던 시기는 굉장히 메커니즘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물가 시대에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단기금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그 장단금리 역전을 말씀드렸는데 장단금리 역전은 결국에는 단기금리가 하락한다는 뜻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기금리를 한번 다시 고쳐서 그리면은 최근에 단기금리가 하락하면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주가 하락한다는 얘기들이 있죠. 그 얘기들을 이제 단기금리가 하락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요. 실제로 단기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주가에 아주 가파른 하락세가 나타났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지금까지 30년 동안 있었던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시대를 보면 다르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시대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를 인플레이션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였죠. 오히려 이 단기금리를 보시면 이 단기금리의 이 화살표가 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기금리를 거꾸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이게 단기금리 오를 때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그래프 표시가 되고 반대로 단기금리가 고점에서 하락하기 시작할 때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나온다는 거죠. 근데 아까랑은 정반대입니다. 이번에 오히려 단기금리가 정점을 찍고 하락을 시작하니까 주식시장이 반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까 앞에 그래프랑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앞에 그래프는 단기금리가 하락할 때 주가가 하락이 시작됐죠. 두 번째 그래프는 역축이니까요. 단기금리가 하락이 시작되면은 주가가 상승이 시작됐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저희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문제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와 그리고 저물가 시대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건데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은 매크로 환경이 인플레이션 시대죠. 그러면 주식시장과 금융시장도 채권과 주식시장의 관계도 인플레이션처럼 움직였을까요?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빨간색 화살표로 아래에 보인 건 저희가 금리를 역축으로 그린 거라고 말씀드렸죠. 단기금리 역축으로 그린 것과 주가는 상당히 깊은 관계를 보이면서 주가가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그래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단기금리 이 선이죠. 검은색 선이 언제부터 하락했냐를 보시면 언제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냐를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2021년 말부터 금리가 상승했던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금리가 상승하면서부터는 주가가 하락이 시작됐죠. 오히려 금리 상승이 멈추고 나서 주가는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까지는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주가 하락했는데 앞으로는 금리가 하락할 거니까 주가 하락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렇다면 주식은 도대체 언제 오르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말한다면은 주식이 오를 틈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다기보다는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시대의 논리.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가 빠지고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가 오르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는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SVB 사태가 이걸 바꾸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죠. SVB 사태를 한번 보시면요. SVB 사태가 난 다음에 이제 3월 9일 종가부터 그린 겁니다. SVB 사태로 급락했던 게 3월 10일 금요일 밤부터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급락을 했고요. SVB 사태로 급락했던 것들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 SVB 사태 이후에 대부분 국가에서 주식 수익률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느낌이 좀 다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난 3월 달에 굉장히 SVB 사태나 크레딧 스위스가 마지막으로 파산하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주가는 오히려 그 사태 이후에는 올랐다는 거죠. 그럼 주가는 언제 빠졌을까요? 그 이전에 빠졌죠. SVB 사태 직전 1개월. 그 전에 주가는 다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3월 초까지. 이때 무슨 이슈가 있었길래 빠졌을까요? 우리가 한번 복귀해보면 아마 쉽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고용이 여전히 좋게 나왔고요. 파월이 의회 청문회에 가서 좀 경고성 발언했죠.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최종금리, 연준의 최종금리가 6%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죠. 그러면서 시장 국채금리가 더 급등을 했죠. 국채금리가 급등할 때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한 거죠. 반면에 SVB 사태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가 하락했죠. 금리 하락하니까 주가는 올랐다는 겁니다. SVB 사태라는 굉장히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과거에도 반복된 사태예요.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했죠. 시장의 피가 흥건할 때 나는 그때부터 매수에 나서고 그때 오히려 더 사람들의 비관론이 강해졌을 때 더 즐겁기 시작한다. 뭐 그런 얘기 했죠. 이게 금융시장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속성인 것 같기도 해요. 누군가 피를 흘리고 누군가 쓰러졌을 때 그 피를 마시면서 반등의 여지를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과거에 아까 그 1970년대 때 말씀드렸죠. 1970년대 때 금리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면 주가가 올랐어요. 그럼 이때는 금리 하락이 무슨 되게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펼쳐져서 금리가 하락했을까요? 아니에요. 금리가 하락한다는 건 모두 무시무시한 사건들, 경기 침체, 은행들의 파산, 크레딧 리스크 이런 것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한 거예요. 하지만 1970년에도 그런 뉴스에도 금리가 하락한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왜냐? 저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시대 때 가장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좀 더 주식시장을 해석하는데 편안함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주식시장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분기에 상순에 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조정은 언제 나올 거냐? 2분기 후반부쯤 막상 고용시장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단기 조정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건 저번 달에도 한번 살짝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까 보셨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죠.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됐다 이렇게 역전이 완화될 때, 역전이 반등할 때, 이럴 때 역전이 완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고용시장이 약화되는 모습들, 즉 실업률이 이렇게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다음 지금 3월부터 고용시장이 3월부터 그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됐던 것들이 조금씩 완화됐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시차가 한 3개월 정도 존재한다는 것들을 단수로 봤을 때는 2분기 말, 빠르면 2분기 말, 늦어도 3분기 초부터는 고용시장이 약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용시장이 약화된다는 것은 인플레를 꺾어내릴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호재가 되죠. 그 연준도 고용시장 약화를 계속 외쳤고 주식시장도 그걸 기다렸어요. 하지만 막상 고용시장이 약화되기 시작하면은 아마 시장에서는 다소 혼란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냥 즐겁게 웃을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단기적이지만 왜냐면은 펀더멘탈 흔들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이런 조정들이 또다시 매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당장 악화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조금씩 우려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 그게 저희들은 2분기 후반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사이클이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이익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지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경고도 많지만 일단은 우리들은 사이클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GDP나 이런 경제는 이미 후행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선행성이 있고 때문에 이런 선행 지표들 사이클을 봐야 되는데 일부 경기 사이클 지표들이 이렇게 반등을 소폭이나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서 일진일퇴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2분기부터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저희들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영업 이익률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이 화폐 환상을 설명하면서 지금부터는 이익을 볼 게 아니라 이익률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드렸죠. 왜냐면은 실적을 그냥 보면요. 이 인플레이션이 가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격 효과 때문에 기업 실적을 인플레이션만큼 올리는 역할을 해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10%였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도 가격을 10%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을 10% 올리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죠. 반면에 우리가 굉장히 물건을 잘 만들어서 판매를 더 증가시켜서 매출을 10% 늘리는 건 수량을 늘려서 10% 늘리는 건 굉장히 힘들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을 올려서 10% 올리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마치 좋은 것처럼 착시 현상이 벌어지죠. 우리 실적은 명목으로만 보지 그걸 물가에 가면서 실질로는 안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 착시가 있을 수 있고 이익률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익률은 분모 분자의 명목, 매출액분의 명목 영업이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 분자의 명목값이 차감되면은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화폐 현상이 영업이익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영업이익률은 항상 이 4%대 좀 경기 침체 심했을 때 3.8%, 요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들이 4%까지 지금 1분기에 내려갈 것으로 지금 영업이익률이 내려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희가 설정하고 있는 바닥 부면에 이미 도달해 있다. 경기가 이렇게 반등하면은 순차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반등한다는 거란 기대가 생기면은 점차 이 경기 민감주들, 소재 산업재들,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에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2월 중순부터 이런 주식들 추천했는데 물론 배터리 주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약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지만 코스피에 대비해서는 대체적으로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은 이런 주식시장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4월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들 그리고 고용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좀 긴장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이에서 저희들은 수급이 좀 비어있는 종목들에 주의를 기울여서 매수 기회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퀀트 애널리스트가 수급이 비어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어떤 업종들이 수급이 좀 비어있고 실적은 괜찮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주식전략팀에서 계량 분석 퀀트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저는 업종 위주로 좀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하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이 수익률을 설명하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 좀 이해를 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실적 그리고 수급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실적입니다. 최근 실적이 굉장히 안 좋죠. 뭐 상반기까지 해서 뭐 늦은 업종들에 따라서는 뭐 하반기까지 감이 긴 상태로 예상이 되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IT도 그렇고 뭐 경기 민감 산업들이 대부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감익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감이 긴 업종들이 더 수익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실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의 추세를 따라가면서 지금 실적이 좋은 업종들을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비록 안 좋지만 그만큼 앞으로 좋아질 여지가 많은 그런 업종들을 사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추세 추종이 아니고 역발상을 하는 전략이 실적에 대해서만큼은 잘 먹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른쪽 그림을 한번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뭐 여기 사실 IT가 2차 전지를 제외한 뭐 화학이라던가 철강, 뭐 디스플레이, IT 하드웨어, 또 반도체 이런 수익률 상위에 해당되는 업종이 여기 Y축이 YTD 수익률입니다. 이 상위권에 해당되는 업종들이 올해 상반기가 가미기면서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종들이 그냥 실적이 당장 지금만 안 좋은 그런 공통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은 개선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업종이기도 한데요. 그것을 그림으로 표로 좀 보여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업종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뭐 화학, 뭐 철강, 그리고 또 뭐 IT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기준으로 또 1분기와 2분기를 놓고 봤을 때는 이익 성장률이 대부분 다 마이너스인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적자인 것들도 많죠. 하지만 아직 내년도 숫자를 예측한다는 게 좀 이를 수는 있겠지만 또 명확하진 않지만 내년도 이익 성장률은 대부분 다 개선이 된다라는 공통점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가는 전략이 중요한 시장이 된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것들, 그 중에서도 주가로 봤을 때 약간 소외된 업종이 어떤 것일까를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런 업종들을 말씀드린 표에서 한번 꼽아보면 대표적인 게 뭐 에너지, 뭐 비철 금속들, 그리고 뭐 상사 자본재 이런 약간 소재 산업재 쪽 또는 경기 민감 쪽에서 약간 소외받은 쪽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업종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소재나 이 IT 이런 이제 주가가 오르고 있는 쪽도 저희는 계속해서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두 번째 관점, 실적이 아니고 실적과는 무관할 수 있겠지만 수급 데이터, 그러니까 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고 팔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도 한번 시장을 해석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급도 실적과 마찬가지로 역이용해야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국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X축에 이 2022년 말 연초로 돌아가서 그 당시 기관들의 거래 강도를 한번 파악을 해본 것입니다. 뭐 20일 평균 거래 대금을 40일 평균 거래 대금으로 나눠서 10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은 거래가 많은 것이고 10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은 거래가 줄어드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거래가 많고 줄고가 왜 중요하냐면은 거래가 많다라는 뜻은 결국에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많고 그만큼 또 매수 매도를 많이 한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얼만큼 사람들이 이 업종 또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를 나타낼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거래를 저희는 많이 참고를 해서 보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거래가 늘어난, 거래 강도가 높은 그런 업종들이 수익률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최근 시장에서는 거래가 줄어든, 즉 수급상으로 약간 소외된 그런 상태인 업종들이 수익률 상위권에 올라가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뭐 디스플레이나 뭐 IT 하드웨어나 뭐 화학, 철강 이런 것들이 다 연초에는 거래가 많이 굉장히 축소된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금 거래가 몰리면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수급 관점으로도 지금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거래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수급이 줄어들어서 좀 비어있는 상태인 것들을 보는 게 유의미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갖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중요한 거는 그럼 지금 수급이 비어있는 게 뭐냐일 텐데 저희가 봤을 때는 산업재 그리고 또 소비재, 금융, IT 뭐 많긴 하지만 이런 업종들이 주로 지금 거래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뭐 산업재에서는 조선이나 건설, 그리고 소비재에서는 음식료나 미디어, 그리고 금융에서는 은행이나 증권, 그리고 또 IT에서는 사실 뭐 2차 전지랑 IT 하드웨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반적으로 다 수급이 좀 많이 비어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물론 저희가 이제 경기민감 쪽에서는 소재를 더 선호하긴 하지만 펀더멘털 상으로 봤을 때 또 산업재보다 더 우위에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게 보면은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산업재도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소외받은 국면이기 때문에 4월 달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재, 여기 이제 자동차부터 해서 필수 소비재까지가 소비재에 들어가는데 이 뭐 자동차를 제외한 소비재들이 거의 대부분 수급상으로는 소외를 받았지만 사실 연초부터 계속 소외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미디어나 음식료처럼 뭐 당장 뭐 수급이 많이 깔려 있는 것들보다는 깔려 있다가 올라온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했고요. 뭐 그렇게 봤을 때는 호텔 레저 같은 경우가 지금 수급상으로는 좀 눈에 들어오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비어 있다가 다시 차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달에는 좀 주의 깊게 볼 업종으로 호텔 레저를 같이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뭐 리오프닝 컨셉으로도 묶여갈 수가 있는 그런 업종이죠. 그리고 이제 금융인데요. 은행, 증권, 보험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펀더멘탈과 무관한 수급 논리긴 하지만 은행과 증권이 최근에 보험에 비해서 굉장히 좀 수급상으로 많이 소외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드리는데 뭐 사실 은행이랑 증권이 뭐 실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해서 은행 증권을 비중 확대하기보다는 보험을 비중 축소하는 식으로 약간 이 금융 섹터 안에서 상대적으로 선호도를 두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IT에서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디스플레이는 이제 수급이 소외됐다가 찼다가 지금 다시 조금 내려온 상태이고요. 반도체는 이 수급이 좀 많이 빠진 그런 상태라서 저희 생각에는 이 실적 시즌을 앞둔 그런 상태 그리고 또 이제 수급적 그리고 실적 상황으로 봤을 때 순환매가 나오는 지금 장세에서는 이런 수급적으로 소외된 것들을 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달 4월 달에는 뭐 반도체나 호텔 레저를 이제 비중 확대로 제시를 드렸고 그 와중에 이제 나머지 업종들에 대해서는 뭐 금융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은행 증권을 보험보다 더 선호한다든가 아니면은 시클리칼 안에서는 이 단기 수급 논리로 이런 산업재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전략을 이번 달에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있겠고요. 또 좀 정리를 해보면은 뭐 시장의 경로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고 그 와중에 단기로 봤을 때는 이런 순환매 논리가 작동을 하겠지만 결국에 중장기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실적은 안 좋지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 이런 이제 시클리칼이나 IT 이런 조합이 상반기까지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저희는 주식을 선택하는데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저희 시황 담당 하이난 위원이 이슈나 정부 정책 등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시황 담당 하이난입니다. 저는 이슈 관련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반도체 후공정, 특히 이제 패키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쪽은 저희 KB 주식 전략팀에서 작년에 2023년 연간 전망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제 최근에 조금씩 관심이 또 높아질 것 같아가지고 이번 달에 다시 또 다뤄봤고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차트는 미국의 GDP 대비 R&D 차트입니다. 저희 유튜브 방송을 자주 보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탈세계화 시대 때 투자가 확대되는 현상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의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탈세계화 시대 때 투자가 확대되는 이유는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투자가 늘어나기 되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면 러시아의 원자재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뭔가 이 원자재를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중국의 공급망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좁혀서 들어가 본다면은 이 투자가 캐펙스 투자와 R&D 투자로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주로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 캐펙스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R&D 관점에서도 결국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탈세계화에서 새로운 세계화로 넘어가는 시기 1950년대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1980년대가 또 대표적입니다. 이런 시대 때 새로운 공급망 재편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의 패권국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서라면은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제 다른 국가들이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이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 R&D 투자를 통해서 다른 국가들이 결국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이런 R&D 투자를 늘려가는 과정을 반복해왔다라는 점을 주목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다시 또 이렇게 R&D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R&D 투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다르파라는 기관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다르파라는 기관은 1958년에 세워진 알파라는 기관이 전신인 곳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의 기관이고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하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좀 있지만 성공했을 때는 굉장히 하이 리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설립된 배경과 시기를 보시면은 설립됐던 시기는 1958년 그리고 이 다르파 홈페이지에서 명시하는 이 설립 배경은 소련이 인공위성을 미국보다 먼저 개발을 하면서 미국이 이 기술 측면에서 뒤처질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 다르파라는 기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패권 경쟁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는 상징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관이 굉장히 유명한 기관인데 예를 들면 인터넷의 전신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념을 제안한 곳이 바로 이 다르파이기도 하고요. 저희 그 PC에 쓰실 때 PC 사용하실 때 쓰시는 마우스 같은 것도 이 기관에서 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GPS, 드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이 다르파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르파라는 기관이 2017년 정도부터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국 저희 같은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 다르파의 예산이 2003 회계연도부터 보시면은 10몇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 정도부터 해서 상당히 의미 있게 증가하기 시작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이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시작한 시기하고도 겹치는 시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하면 가장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 미중 갈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하면서부터 이 다르파의 예산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결국 미중 갈등의 관점에서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중 갈등의 관점에서 이 다르파의 예산이 증가하는 측면을 좀 고려해 봤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련과의 경쟁을 위해서 과학기술에 투자했던 것처럼 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해서 이렇게 또 투자를 늘려가는 것이 이 다르파 예산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산이 결국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세부적인 분야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2 회계연도 대비해서 2023 회계연도 때 예산이 각 분야별로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 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 표시가 예산 증가율이기 때문에 뭐 예산이 별로 증가하지 않거나 예산이 감소한 것까지 저희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산이 이렇게 좀 많이 증가한 항목들만 제가 좀 자세히 뜯어보니까 여기서 이제 가리키는 기술이 3D HI라고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다르파라는 기관이 이제 패권 경쟁의 관점에서 과학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뭐 그런 기관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 기관이 예산을 늘리고 있고 그 늘어난 예산이 주로 집중되는 분야가 바로 이 패키징 쪽이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하면 저희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바로 이 대만의 TSMC입니다. 근데 이
TSMC가 작년 말쯤에 상당히 중요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작년 10월 27일이었고요. 오른쪽에 제가 좀 정리를 해뒀는데 TSMC와 그리고 19개 반도체 기업이 얼라이언스, 즉 연합을 하나 조직을 했습니다. 이 연합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같이 포함이 됐고요. 결국 이 연합에서 지향하는 점은 여기 마지막 줄에 좀 정리를 해뒀는데 어드밴스드 패키징 테크놀로지를 지향을 한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대만이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 3년임 구도로 지금 장기 집권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미국의 원조를 받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을 테고요. 미국의 원조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라면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 즉 이 반도체 쪽에 대한 우수한 기술력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TSMC가 패키징 쪽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패키징이라는 기술이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삼성전자의 투자입니다. 저희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투자에 대해서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분야로 로봇을 제시해 드렸었고요. 로봇을 선정한 이유는 이 삼성그룹의 역사를 좀 훑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병철 창업회장, 이건희 선대회장 이런 분들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제 나름 고민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뻔한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지금 경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본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경영인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병철 창업회장, 이건희 선대회장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자서전에서 아주 강하게 가리키고 있는 점은 뭐 예를 들면 20, 30년 후를 바라보고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가 이제 이재용 회장 체제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런 투자가 특히 또 본격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삼성전자의 삼성그룹의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이 삼성그룹의 투자가 향하는 곳은 곧 산업 고도화를 위한 투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로봇 쪽을 주목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패키징 쪽입니다. 패키징 쪽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과 대만의 패키징 쪽에 대한 인식으로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작년 한 5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5년간 45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 쪽이 한 300조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메모리 쪽만 당연히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비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테고 거기서도 좀 더 좁혀서 본다면은 이 패키징 쪽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특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슈까지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전략, 퀀트, 시황까지 이렇게 좀 이번 4월 월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저희 KB증권 주식전략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